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기름값이 말 그대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2,000원이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 평균은 벌써 1,900원에 도달했고요. 그 외 지역도 1,800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가 엊그저께 장거리 시승기 다녀오면서 리터당 1,660원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단 2일 만에 무려 리터당 200원이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길을 가다가 주유소를 보니까 주유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발단으로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났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아니 기름이 무슨 로켓 배송도 아니고 오를 때는 그냥 빛의 속도로 빡 치고 올라갔다가 내릴 때는 내리는 건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내리는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름값을 알 수 있는 오피넷을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 3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리터당 1,821원이에요 2,000원까지 단 200원도 안 남겨둔 상황입니다. 서울 평균은 1,874원이고 1,800원을 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모두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는 서남주유소 리터당 2,896원.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런 곳이니까 좀 비싼 곳들은 2,000원을 애진작에 넘겨서 2,300원, 2,4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가장 저렴한 곳은 아직 1,7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는 제가 아침에 와서 봤을 때만 해도 전국 평균이 1,807원 뭐 이 정도였는데 오후가 되니까 1,82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세 가지 타임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름 지금이 제일 싸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당연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에요. 이란이 최근 들어서 무차별적으로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더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안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 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중동 석유가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30-40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거리니까 약간의 기뢰만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봉쇄가 가능하겠죠. 이 기뢰라는 게 바다 위에 지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 몇 개만 바다에 뿌려진다고 해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선박이 기뢰에 걸려서 손상을 입는다,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만 안에 들어가 있는 배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통과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중요한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안에 있는 유조선들이 못 빠져나오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 그 중에 70%에 달하는 양을 중동에서 가져오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2월 26일 정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배럴당 67달러 정도였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수직 상승을 해서 지금 77달러 정도가 됐어요. 약 15% 정도가 오른 거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쟁이 발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중동에서 원유가 한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주에서 3주, 거기에다가 정유사 들어갔다가 주유소까지 뿌려지는 시간을 생각하면 못해도 3주에서 한 달 뭐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심지어 지금 주유소에 들어가 있는 기름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채워졌던 휘발유였을 테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될 만도 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면 사후 정산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한 4곳 정도의 정유사가 있죠. 뭐 현대, SK, GS, S-오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기름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된 오일을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가져올 때 내가 가져온 기름이 얼마인지 모르고 가져오는 게 이 사후 정산제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슈퍼마켓 사장님들은 이 과자를 얼마의 공장에서 떼와가지고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유소는 일단 정유사로부터 가격을 모른 채로 기름을 받아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주유소에서는 일단 정유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기름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사가 주유소 사장님 10,000리터 사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리터당 1,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나중에 가격이 책정이 되면 그때 가격을 책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1,500원보다 더 싼 가격이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근데 일단 1,500원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사가 나중에 책정될 것 같은 가격보다 리터당 몇십 원씩 더 비싸게 불러서 일단 기름을 팔고 나중에 리터당 1,470원 이렇게 책정이 되면 주유소 사장님들 불러서 지난번에 팔았던 거 리터당 한 30원씩 더 받았네요. 이게 30원씩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주유소 사장님들이 내가 샀던 금액보다 리터당 30원 정도에 해당하는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유소 사장님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유소 사장이야. 근데 기름을 리터당 1,500원 주고 샀어. 그러고 나서 지난달에도 리터당 한 40원 정도는 돌려받았으니까 이번 달에도 40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 하고 좀 저렴하게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 달에 국제유가가 좀 올랐네요? 라고 하고 이번 달 차익은 리터당 10원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주유소 사장님은 그 저렴하게 판 거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정유사에서는 왜 차액이 10원인지 30원인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님들은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거예요. 지금같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기름을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수요는 이렇게 높은데 공급이 한정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주유소 사장님들은 눈치 싸움을 하면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저렴하게 판매했다가 정유사에서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기름값 좀 올랐습니다 하면 적자를 보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정유업계에서는 이게 업계 평균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 뭐 오일 쇼크야. 국제유가 가격이 올랐어. 그래서 주유소가 가격을 올렸는데 정산하려고 보니까 뭐야 가격이 저번 달이랑 별로 차이가 없네 라고 하면 주유소에서 비싸게 판 기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뭐 보상을 해주냐? 다음 달엔 좀 싸게 파냐?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그냥 주유소 사장님들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후정산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석유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알뜰 주유소마저도 전체 주유소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유율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오일 쇼크나 뭐 이런 국제 유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나왔던 똑같은 문제이고 이게 해결될 기미는 딱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미국만 보더라도 정유소가 주유소에 기름을 출하할 때 오늘 가격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시를 해요. 그리고 청구서에도 딱 적혀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플랫츠라고 하는 이 가격 조사 기관이 국제 시세를 보고 운송비와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유통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유사는 선 기름 공급 후 가격 책정을 한다. 덕분에 주유소 사장님들은 내가 가져온 기름이 얼만지도 모르고 팔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격은 최대한 빨리 올리고 내려갈 때는 최대한 늦게 내려야 손해가 적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겪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막연히 그냥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제도가 있죠.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이 유류세 인하가 언제 있었냐면 바로 최근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 한번 있었죠. 유가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휘발유 1리터가 2,0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약 950원 정도는 세금이고요. 920원 정도는 원래 휘발유 가격입니다. 나머지는 유통비용과 마진이에요. 그러면 이 950원의 세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부가가치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다양한 세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름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정부는 보통 20% 정도의 세금을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면 리터당 2,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950원의 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950원에 해당하는 세금 20%를 감면하면 리터당 약 190원 정도의 가격 인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입할 때는 2,000원이던 기름값이 약 1,800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50리터를 주유한다고 하면 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주유를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꽤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 뭐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20% 유류세 인하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20% 인하한 것만큼 가격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잘 아시겠죠? 여튼 기름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 높아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뭐
20%, 그리고 조금씩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10%, 7%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내가 이거 내연기관 끌고 다니는데 이거 차 팔고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뭐 이런 걸 사야 되나? 라고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차를 바꾸시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니까요. 만약에 나는 이제 자동차를 살 예정이야, 아니면 안 그래도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리본카 연비 데이터 모음집, 이게 저희가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 뭐 파주, 부산 이렇게 왕복으로 뛰면서 모아온 연비 데이터 모음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차량마다 연비가 얼마나 높은지 기록을 쭉 해뒀어요. 심지어 전기차도 한 번 충전으로 주행이 얼마나 가능한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연비는 그냥 공인 연비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풀투풀 실연비를 측정해서 적어놓은 연비니까 이거는 공인 연비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연비가 좋은 차라고 하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무려 20.87km/L의 실연비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리터당 18km가 넘는 차량들은 뭐 그랑콜레오스, 캠리 하이브리드, 라브4, 그 다음에 렉서스 RX350H,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리터당 17.59km니까 이 정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차를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표를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유가 파동에 어느 정도 무난히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아예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전기차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사실 전기차만 2대를 끌다 보니까 이게 기름값이 한번 크게 올라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인가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오늘 왜 기름값이 정말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유가가 투명하게 바뀌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